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유일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꽉 차서 기분이 좋네요. 오늘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처음 오셨어요? 많이 오셨네요, 오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수천 번 강의를 했는데도 오늘 오신 분들 보니까 제가 주눅이 드는 것 같아요. 굉장하신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우리 소개하신 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전공은 법학인데, 이제 졸업한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대학 졸업한 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은 새카맣게 까먹고 평상시에 제가 이제 경제 쪽이나 우리나라 고대 역사 그쪽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책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2012년 말쯤에 이 코인을 처음 접하게 됐어요. 그때 제 뒤통수를 딱 때리는 뭔가가 있더라고요. 시대가 새롭게 변하겠구나. 그때부터 막 인터넷 다 뒤져보고 유튜브 강의 다 보고 서점 가서 암호화폐 책 다 보고 공부를 하는 것이 7년 동안 이렇게 유지되었었어요. 지금 전국 다니면서 강의를 해왔는데 저는 어떤 특정한 코인을 이렇게 막 선정해서 막 홍보하는 게 아니고 그 코인이 왜 등장하게 되는지 그리고 등장해서 현재와 미래 속에서는 어떤 자리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런 이론적인 역할을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코인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어주는 그런 강의를 했었어요. 그러다 2017년도에 코인이 막 피크가 막 올라갈 때 있었죠, 설정으로. 근데 박상계 법무부 장관의 코인 거래소 폐쇄를 딱 발표한 순간 코인 시장이 완전히 바닥에 꽂아버렸어요, 그냥. 그 3년이 가도록 지금 바닥에 헤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수많은 코인들이 나왔어요. 정말 명품 코인이라고 하는 자부하는 코인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3년 동안 나온 코인들 중에 성공한 코인이 있었나요? 없어요. 없었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은 굉장한 자본도 투자하고 엄청난 기술을 했는데도 성공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건이 안 되죠. 네, 시장 동향이 받쳐주질 않아서 그래요. 시장이 바닥이다 보니까 투자했으면 가치가 올라가야 저 본전도 뽑고 돈을 벌 텐데 바닥이다 보니까 다 그냥 고산해버릴까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투자하더라도 정보하고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도 그냥 정보를 들으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정보를 들었을 때 정보가 가치가 있다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와 또 타이밍이 맞는 것도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코인 시장에 대한 동향을 말씀을 안 드리는데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ETF와 팩트를 치게 되면 코인 시장의 동향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한번 참조해 주시고 오늘은 제가 IPFS와 파이코인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들 제가요 7년 동안 코인을 접하다 보니까 수많은 코인을 만나봤었어요. 근데 그 코인들의 95%는 몇몇 사람들의 사업 수단으로 또 돈벌이 수단으로만 만들어진 것이지 거의 잡코인 수준으로 머물렀던 게 많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 중에 몇몇은 정말 중요한 코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거의 쓰레기 코인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설명드린 파일 코인을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강의를 하다가 깨달았어요. 이 코인은 그냥 몇몇 사람들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이 아니고 하나의 시대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 강의 열정이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그 깨달음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소개할 거기 때문에 세세하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못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비전 강의라는 거기 때문에 세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초대하시는 분이나 우리 또 이 경영 임원진들이 있죠. 그죠? 임원진들한테 들어서 알아봐 주시고 오늘은 내가 왜 파일코인을 해야만 하는지 그 타당한 이유 그 다음에 정말 비전이 있는지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 좀 해드릴게요. 괜찮겠죠? 네. 먼저 바꿔 할게요. 여러분들 명강의는 저 혼자 말만 잘한다고 명강의일까요? 아니겠죠? 네, 듣는 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제 말에 이렇게 고개 끄덕여 주시고, 그죠? 또 격하게 공감하면 박수 쳐주시고 그러면 저도 신나고 여러분들도 신나요. 우리 1시간 동안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봐요. 예. 자, 먼저 한번 좀 쓰겠습니다.
자, 제가 한문을 좀 썼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뭐라고 썼는지. 네, 혹시 서울 분들 수준이 높으셔. 지방 사람들 잘 못 읽더라고요. 네, 극도의 자동화와 연결성이라는 글귀입니다. 혹시 이 글귀 보신 분 어디서? 잘 못 보셨죠? 예, 우리가 별로 관심거리가 아닌 것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거는 뭐냐면 2016년도 지금부터 4년 전이죠? 2016년도 스위스 다보스 포럼의 주제였었어요. 여러분들 스위스 다보스 포럼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세계적인 경제 석학들이나 대통령들이 새 연초 1월달에 스위스 다보스에 모여가지고 한 해를 예측하기 위한 하나의 토론 단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 글귀가 바로 2016년도의 주제였었어요. 그럼 이것이 뜻하는 글귀가 뭘 뜻하는 것이냐? 여러분 잘 아시는 제4차 산업혁명을 뜻하는 글귀예요. 여러분 요즘에 4차 산업혁명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 4차 산업혁명을 표현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걸 하나로 집약하면 그것은 바로 IoT입니다. 뭐라 그러죠? 그렇죠. 사물, 인터넷. 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4차 산업혁명을 표현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한 3대 기술을 뽑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글귀를 넘어와서 요 자동화라는 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동화. 스스로자 움직일 동사입니다. 스스로 움직인다는 뜻이죠. 자, 우리 처음 오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자동화라는 말을 사람에게는 쓸 수 있을까요? 대답 좀 해주세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에게 쓴다면 큰 신뢰죠. 네, 싸대기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자동화돼 있어. 욕먹잖아요, 그죠? 사람에게는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쓸 수 없다면 누구에게 쓰는 말일까요? 그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기계에 쓸 수 있는 말이죠. 근데 말에 어폐가 있어. 스스로 움직이는데 사물이나 기계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스스로 움직여? 말이 안 되죠? 서울 분들은 다 이해되지만 시골 분들은 이해 못 하더라고요. 강사가 이상한 얘기한다고. 네, 그만큼요. 과학과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사물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사회. 그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공감하시죠? 네. 그런데 그 자동화된 제품들이 예전에는 약 2, 3년 전에는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세탁기 아시죠? 자, 옛날에 세탁기 나오기 전에는 일일이 어디 내과에 가서 막 우리 주부들이 방망이 두들기면서 빨래했죠? 점점 편리하게 해서 세탁기가 만들어졌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적으로 세탁이 돼야 안 돼요? 네, 그런 제품들이 따로따로 존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이 극도화돼가지고 고도화돼가지고 다 어떻게 되어진다? 다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자동화된 제품들이. 뭐를 중심으로? 인터넷을 중심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연결 사회다라고 4차 산업혁명을 표현을 합니다. 초연결 사회. 맞죠? 예. 그러니까 이 극도의 자동화와 연결성이라는 단어가 4차 산업혁명을 나타내는데 그러면 이 제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세 가지 기술을 핵심 기술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바로 뭐냐면 빅데이터 다 아시죠? 자, 두 번째 인공지능. 요즘 많이 회자되죠? 네, AI라고 불리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렇죠.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저는 이 세 가지를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저는 뽑아요. 물론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죠? 이 세 가지.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빅데이터라는 게 뭐죠? 빅, 큰 데이터 자료. 그러니까 많은 방대한 자료를 말하는 거예요. 인류가 존재하면서 지금까지 많이 발전을 해왔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라는 자료가 쌓였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는 별 효용 가치가 없었는데 이 시대에 와서는 그 데이터가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 빅데이터가 뭐와 만나면서 인공지능과 만나면서 이런 움직일 수 없는 사물들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느껴지세요? 그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우리 산업사회에 엄청나게 그 비중이 차지될 거예요. 맞죠? 그리고 누가 빅데이터를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부와 권력이 갈라져요. 예나 지금이나
막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가 권력을 주게 돼 있다. 그런데 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저장해주고 관리해주고 운영해주는 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를 끄집어 당기기 위해서 처음부터 거창하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블록체인을 모르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하루만 살고 죽지 뭐 그런 분들은 몰라도 돼요. 근데 미래를 살아갈 거라면 블록체인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블록체인을 기본부터 쭉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들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뭐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특히 암호화폐 중에서 그래서 비트코인이죠. 자,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우리 앞에 등장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비트코인이 언제 나왔습니까? 2009년 1월 3일 날 누구에 의해서? 네, 나카모토 사토시란 이름에 의해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죠. 물론 논문은 2008년도 10월 달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나카모토 사토시는 일본 사람이에요? 아니죠. 네, 국적 불명, 주체 불명입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집단인지 개인지 몰라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처음 오신 분들 대답해 보세요. 비트코인이라는 개념이 원래 과거에 있었는데 2009년도에 다시 등장한 겁니까? 전혀 없던 것이 처음 등장한 겁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비트코인이라는 개념이 과거에 원래 있었나요? 그럼 2009년도에 처음 등장한 거죠? 네. 예, 그러면 이 지구촌에서는 전혀 없던 것이 새롭게 등장할 때는 반드시 그 등장하게 되는 이유나 배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거 아시는 분 있습니까? 대답은 잘하시는데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투자하시는데 그리고 잘못되고 낭패를 보는 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이제 정확히 알고 하자고요. 자, 2009년도 1월 3일이면 새해 벽두죠. 그럼 그 전년도가 몇 년도가 될까요? 2008년도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 나이가 계신 분 아실 거야. 2008년도 때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뭐였겠죠? 그렇죠. 미국에서 일어난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불리는 거. 그죠? 뭐 리먼 브로더스 도산 사태 이런 거 다 아실 겁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일어났는데 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까요? 그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미국이나 한 나라에서만 작동되나요? 전 세계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겁니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비트코인이 나오기 전에는 어떤 금융 시스템이었냐면 자, 은행이 있습니다. 뱅크. 은행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거래를 해야 안 해요? 거래를 하죠. 예금도 하고 대출도 받고 송금도 하고 카드를 쓰면 카드 쓴 내역에 대해서 결제도 하고 이런 모든 걸 은행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거래에 대한 정보를 누구만 독점하는 거예요? 은행만 독점하는 거예요. 그 독점된 정보를 가지고 거대 금융자본가들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이용은 좋은데 악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금융 시스템의 3대 축이라는 게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 두 번째 금리 이자율을 조절하는 것. 네, 환율을 조정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금융 시스템의 3대 축인데 그 하나가 한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최근 요즘에 미국에서 중국에 대해서 환율 막 조정하는 난리 치죠? 엄청 올라갔죠?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일본이 그래가지고 많이 나라 거듭 들어먹었잖아. 잃어버린 20년만 나오고 플러스 합의해요.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행을 중심으로 한 이런 금융 시스템을 우리가 보통 중앙 집중형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정보를 독점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정보를 혼자 독점하게 되면 그 폐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은행의 권력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번 어제 내가 유튜브에서 본 내용인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한 40명 되는 학교에 학생들이 교실이 앉아 있습니다. 그 40명의 학생들이 이제 매일같이 학교 공부하러 오는데 그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즘에는 이제 이 돈을 안 갖고 다녀요. 잘. 그러다 보니까 매점 가서 뭘 사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러면 다른 친구한테 야 나 오늘 3,000원만 빌려줘 내가 갚아줄게. 그래서 거래가 이룰 수 있겠죠? 빌려가지고 뭐 사 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날 야 빌려준 3,000원 내라 그랬더니
야, 내가 어제 3,000원 빌려서 2,800원 빌렸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싸움이 일어나겠죠? 이런 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교실 난장판이야. 그걸 지켜보던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야, 앞으로 반장이 그 관리 좀 해. 장부 써가지고 서로 빌려주는 것 장부 관리 좀 해.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반 학생들의 모든 거래가 다 반장 장부에 다 기록이 돼야 안 돼요. 막 기록이 되다 보니까 이 반장한테 뭐가 생기냐면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막 아쉬운 소리 하는 겁니다. 권력이 생겨. 그러니까 이 반장이 야, 너 그래? 그럼 내 숙제 좀 오늘 해줘. 야, 오늘 내가 오늘 매점 가서 뭐 먹고 싶은데 그러면 이렇게 사 먹는 그런 폐해가 생기더라고요. 권력이 생겨요. 여러분 그 반장을 은행으로 비교해서 생각해서 비유로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앙 집중의 폐해가 생겨.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야, 너 중앙 집중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죠? 아, 벗어나야 되겠다. 중앙 집중을 벗어나는 걸 뭐라 그럴까요? 탈중화요. 탈중화.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반장이 매일같이 장부만 갖고 있을 수 없잖아. 갑자기 화장실에 갔어. 근데 옆 짝꿍이 몰래 장부 꺼내가지고 자기가 빌리던 7,000원을 700원으로 다 고쳐.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런 일이 벌어져.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위조 변조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위조 변조가. 그래 안 그래요? 거기다 갑자기 그 학교에 깡패 일진 두목이 와가지고 반장을 불러. 야, 너 그 장부 좀 갖고 와. 뭐 시민은행 갖고 오니까 갖다 줘야 되잖아. 딱 갖다 주니까 그거 갖다 불태워버렸어. 뭘 의미하는 걸까 이거는? 그러면 이제 모든 거래가 어떻게 돼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은행에 많은 돈을 맡겨놨는데 전쟁이 나거나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은행이 박살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복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중앙 집중은 누군가 해커들이 또 공격을 당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방식의 어떤 거래 시스템을 요구하겠죠? 그래서 나온 게 P2P라는 거예요. P2P. 이거를 여러분 은행하고 그대로 대입해 보십시오. 반장을 은행으로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은행에 많은 권력이 집중돼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중앙이 나오게 되는 거고, 위조 변조를 막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져? 분산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분산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그 거래 방식은 P2P야. P2P라는 건 뭐냐면 피어 투 피어라고 그래가지고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개념을 다 포함해서 딱 등장한 게 바로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블록체인 그러면 첫째 탈중앙, 분산형, P2P를 딱 떠올려야 돼. 다시 한번 뭐라고 해서 세 가지? 탈중앙, 분산형, P2P.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이 블록체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전에 지폐라는 것이 나왔을 때는 그 지폐가 우리 경제 생활에 큰 대동맹 역할을 해줬어요. 그 종이 지폐를 기반으로 수많은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주식시장, 외환시장, 채권시장도 많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 종이 지폐 자리에 뭐가 대신한다? 블록체인이 대신한다. 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수많은 핀테크라는 제도가 나오게 있어요. 핀테크 들어보셨죠? 파이낸셜, 금융과 IT의 결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유지하는 게 블록체인이에요. 그럼 이 블록체인의 뜻이 뭐냐? 블록체인은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이죠. 해킹이 불가능한 분산 원장의 보안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킹이 뭐죠?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 근데 도둑질하는 걸 뭐하게 한다? 불가능하게 만드는. 무슨 원장? 분산 원장. 예? 무슨 기술? 보안 기술이다. 이게 블록체인의 개념이에요. 해킹이 불가능해. 보안 기술이야. 그 다음에 이 블록체인은 무슨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아까 말한 P2P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이 P2P는 그 뜻 자체는 동중 계층 간 통신망 하고 써 있어요. 그러면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자, 이해하기 어렵죠?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P2P는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은행이나 제3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P2P야.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뭐와 뭐를 거치지 않는다? 은행이나 제3자를 거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은행에 이제 폐해가 없어지겠죠? 그것이 바로
나카모토가 추구하는 블록체인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중앙 집중 형태가 아닙니다. 그 은행이나 제3자를 거치지 않으니까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냐면 디지털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거래가 이루어지면 10분마다 하나의 블록이 만들어져. 그 10분마다 블록이 쭉 만들어져서 마치 이렇게 체인처럼 연결됐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블록 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블록에는 자료가 저장되는 겁니다. 겹쳐있는 이 체인은 시간의 연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처음에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이거 블록이라고 하고 노드라고도 하는데 그 노드가 약 8천여 개가 관리가 됐습니다. 8천여 개가. 그럼 이 블록체인 아까 내가 보안 기술이라고 했는데 왜 보안 기술인가 봤더니 제가 여러분들하고 코인 거래 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래 내역이 여기 저장이 돼요 안 돼요? 되겠죠? 그 예전 같으면 이 블록에 저장만 하면 끝났죠? 근데 블록체인은 뭐다? 분산이라 했죠? 이 저장된 자료가 여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 블록들에게 쫙 분산시켜서 공유시키는 게 블록체인이에요. 한마디로 각 블록마다 모든 자료를 다 공유한다 안 한다? 한다. 자, 내가 우리 사장님하고 거래를 했어. 비트코인 내가 50개 보내겠습니다 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딱 했는데 비트코인 50개 보내겠는데 갑자기 이들이 100개 갔다 그러면 정상적인 거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럼 이 블록 하나뿐만 전 8,000개 있는 노드가 검증을 해 나가는 거야. 이게 정상적인 거래인지 비정상적인 거래인지를.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작업 증명이라고. 프루브 오브 웍이라고 표현하는 POW.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전체가 다 중에서 51% 과반수 이상이 오케이 그 정상적인 거래라고 승인을 해주면 뭐가 되죠? 바로 암호값이라고 하는 해시가 생성이 되면서 그것이 겹치는 부분 이거를 블록 헤더라고 하는데 거기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된 다음에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쫙 뿌려버리는 거예요. 다 공유시키는 거예요. 이게 블록체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블록이 노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안 기술이 뛰어날까요? 떨어질까요? 뛰어나겠죠. 왜? 해커들이 해킹하려고 하면 10분 안에 8,000개를 다 해킹해야 돼. 근데 이 블록 노드가 많아지면 막 10,000개, 10만 개 늘어나면 해킹이 그만큼 쉬워 어려워? 어려워지죠. 그 블록은 10분마다 계속 생성되니까 점점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초창기에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전 세계 해커들이 다 모여서 이 블록체인을 해킹하는 데만 3,500년이 걸린대요. 그럼 해킹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재 나와 있는 디지털 기술들은 다 해킹이 가능하지만 유일하게 해킹이 불가능한 게 블록체인이에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자 교실 안에 이렇게 10명의 학생이 앉아 있습니다. 자, 두 학생이 거래를 합니다. 야, 내가 급해서 그런데 코인 10개만 빌려줘. 저는 갚아줄게. 오케이, 빌려줬어. 거래가 이루어졌죠? 그러면 예전 같으면 이 두 학생만 자기 장비에 기록하면 돼야 안 돼요? 됐죠? 근데 블록체인은 이 교실 안에 있는 이 10명의 모든 학생이 자기 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두 학생의 거래를 자기 장비에 일일이 다 기록하는 것. 이게 블록체인. 이제 확실히 이해되시죠? 예. 이제 어디가 설명할 수 있겠죠?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안 기술은 뛰어나지는 겁니다. 이 교실 아이라는 것은 뭐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블록체인 그러면 한마디로 해서 보안 기술인데 이 보안 기술이 너무나 뛰어나서 2014년도에 우리나라 삼성과 미국의 IBM이 제휴를 맺어가지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사회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IoT, 인터넷 오브 띵이라고 하는 3월 인터넷 사회의 핵심 기술로 블록체인을 선정했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2014년도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 3월 인터넷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인터넷이라는 단어 띄워볼까요? 인터넷. 자, 컴퓨터가 등장하고 1990년대가 되면서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 인터넷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뭘까요? 무엇과 무언가를 연결시켜주는 거야. 인터넷의 기본적인 역할은. 처음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는 그것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거였습니다.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는 인간의 소식을 손으로 손편지를 써가지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인터넷이 나오니까 이메일이 등장했죠? 이제 손편지 쓰는 사람은 이제 별로 없어. 그죠? 자, 그런데 그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던 인터넷이 지금은 사람이 뭐와 연결한다? 사물들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런 사물들하고 이야기를 한대. 이런 얘기를 시골 가서 얘기하면 믿을까요?
이해 못합니다. 전혀 몰라요. 그만큼 과학과 아까 말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만나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예화를 들어볼게요. 자, 17년도에 그 유튜브 들어가서 사물 인터넷 사례를 한번 쳐봤어요. 그때 두 번째 탄의 동영상 7분짜리가 있었는데 지금 저 밑에 어디 있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한 직장인 여성이 퇴근을 하고 장을 보려고 마트를 가는 거예요. 근데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 집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백에서 슬그머니 스마트폰을 꺼내. 그리고 카톡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냈을까요? 냉장. 네, 그 집 냉장고한테. 뭐라고 보냈냐? 냉장고 안에 사진과 목록 좀 찍어서 보내줘.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집 냉장고는요, 안쪽에 인공지능이 내장된 카메라가 붙여져 있는 인공지능. 나오죠, 인공지능? 그래서 그 문자를 보고 사진과 목록을 좀 보내더라고요. 그걸 본 이 직장 여성은 두부와 콩나물이 없네? 하고 없는 거 사갔네. 자, 누구와 누가 소통하는 거야 지금? 사람하고. 사람과 냉장고라는 사물이 소통하는 거잖아요. 지금 대리점에 가면 그런 냉장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또 우리 어르신들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겨울에 눈이 펑펑 내리는데 우연히 산 지나가다 넘어졌어. 꼼짝을 못하는 거야, 넘어져가지고.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안 다녀. 낭패죠? 근데 그 어르신 오른쪽에는 칩이 딱 붙어 있는 거야. 이분이 한 30분이고 1시간이고 오랜 시간 동안 큰 움직임이 없이 꼼짝없이 움직임이 없다면 자동적으로 119나 병원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물인터넷 시대입니다. 맞죠? 그런 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2020년 이후부터는 사람이 사물과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 필요 없어. 사물들 지들끼리 소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좋은 점만 보다면 그만큼 인간이 편리해진다는 거예요. 편리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물과 사물이 연결하는 것의 끝판왕을 저는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자율, 주행, 자동차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전 세계에서 이 자율 주행 자동차에 대한 해결을 주려고 난리죠. 그죠? 지난번 미국 대선에서 이거 가지고 후보들이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서로 해결을 주려고.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버스 가지고 이거 지금 시공 운행하고 있죠? 일본은 올해부터 상용화 시켰다고 공언했었습니다. 그럼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게 뭐냐? 무인 자동차랑은 개념이 틀려요. 무인 자동차는 없으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차를 안 타는 겁니다. 군사용이에요.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람이 차를 타는데 사람이 운전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누가 직접 운전해? 기계. 자동차 스스로 운전하는 거예요. 조만간 상용화된다 여러분. 몇 년 안에.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강사니까 내가 내일 부산에 강의를 가야 되는데 오늘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상을 당해서 밤을 꼬박 샜어. 근데 얘가 차가 자율주행 자동차야. 도저히 운전할 자신이 없어. 그럼 어떡하냐면 앞에가 아니라 뒤에 타서 벌렁 보고 누우면서 부산 그래버려. 그럼 이 자동차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과 GPS가 막 작동이 돼가지고 최적의 방향, 가장 빠른 방향으로 그걸 잡아서 간다는 거야. 나는 뒤에서 뭐 하고 있고요? 자고 있어. 또 친구 5명이서 부산 놀러 가는데 친구 5명이 뒤에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을까? 고스톱. 고스톱에는 포카 치고 있어. 차 운전하고. 자동차 문화가 바뀌는 시대고. 앞으로 운전대와 페달도 없어질 거고 차선과 신호체가 다 바뀝니다. 이제. 그런 시대 맞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최첨단의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사람도 밥을 안 먹으면 못 움직이죠. 자동차도 에너지가 고갈되면 멈추게 돼 있어요. 고속도로를 막 가는데 에너지가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주인님 충전해야 되는 데가 딱 쳐다보니까 자고 있거든. 그럼 지가 알아서 전기 충전 세트장 갑니다. 그 충전을 받아요. 이제 뭐 해야 돼? 결제해야죠. 자, 주인님 결제해야 되니까 카드 주세요 하고 있니까 자고 있거든. 그때 자동차라는 사물과 충전소라는 사물이 서로끼리 결제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M2M이다. 머신 투 머신. 많이 들어보셨죠? 기계와 기계끼리 결제. 이때 그 기계와 기계가 결제할 때 지금까지 사람이 사용했던 지폐나 동전으로 결제할까요? 아니요. 뭘로 결제할까요? 바로 기계들만이 인식할 수 있는 소수점, 역점, 몇몇짜리까지 정확한 뭔가 필요하겠죠? 그게 뭘까요? 그게 암호화폐라는 걸 제가 2016년도에 깨닫고 무릎을 쳤다는 겁니다. 박수 한번 주실래요? 결국은
암호화폐가 여러분 단순한 투기의 대상입니까? 미래 사물 인터넷 시대를 활짝 열어주는 시금석입니까? 지금입니다. 확실히 믿으세요? 네. 그럼 여러분 이 코인 사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이제? 네. 네, 죄인처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가시는 분들이에요. 앞으로는 사람에게 필요한 화폐가 아니라 기계들한테 필요한 화폐가 필요한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이걸 느끼셔야 돼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 여기 오신 강의 정말 잘 들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오늘 그래도 조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네. 잘 들어주시네. 여러분들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코인이라는 화폐만 담았잖아요. 근데 이 블록체인 아까 보안 기술이라고 했죠. 그렇죠? 보안을 요하는 모든 자료는 블록체인에 담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 뭐 등기부 등본에 관한 자료,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선거 투 개표 결과에 관한 자료 모든 걸 다 어디에 담을 수 있다? 블록체인. 해킹이 불가능. 자 그런데 그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이 화폐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설명드리는 인터넷 환경까지 지배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인간은요 현재 상황이 뭔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 불편한 걸 감내하면서 삽니까? 좀 더 편리하려고 진화 발전합니까? 진화 발전하죠? 네, 편리하면서 진화 발전합니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 세탁기가 만들어지고 밥솥이 만들어지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현재 상황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거 감내하면서 살아요?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네, 개선하려고 뭘 만들어? 제도도 만들고 또 기술도 개발하게 돼 있죠? 이게 인간의 발전 단계입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인터넷 환경으로 그대로 데리고 와서 한번 생각해보자. 자, 1990년대 컴퓨터가 처음 등장했죠? 자, 컴퓨터 딱 등장했을 때 개인 컴퓨터 우리가 IP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죠? 자, 이때만 하더라도 컴퓨터가 많이 보급이 안 됐고 데이터가 많지 않던 시대야. 그러다 보니까 이 컴퓨터에다가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을 저장했어 안 했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나의 정보도 저장하죠? 네. 뭐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그죠? 또는 뭐 강의 자료도 올리고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이러한 자료들을 저장하는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컴퓨터 내 스토리지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장 공간이. 그럼 처음엔 저장 공간이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작았어요. 작았습니다. 데이터가 작았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터가 점점 늘어나죠? 늘어나다 보니까 공간이 꽉 차 안 차? 차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버벅띄워지고 무너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불편함이 또 생겼네? 그럼 사람들 또 진화 발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이제? 요즘에 많이 회자되는? 그렇죠.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 클라우드는 한마디로 초대형 저장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구글, 애플, 뭐 아마존 이런 데서요 어마어마한 자본을 들여가지고 구축한 게 이 클라우드라는 시스템이에요. 그 앞으로 이제 내 개인 컴퓨터에 저장되지만 대부분 자료들은 어디에 저장돼 이제? 여기 저장되는 거야. 나는 이제 아이디어 비번만 치면 내가 원하는 자료를 바로 볼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걸 나중에 뭐 가상화란 말 쓰는데 좀 어려우니까 그거 넘어가고. 어쨌든 이렇게 계속 진화 발전하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개인 컴퓨터나 클라우드 컴퓨터 시스템이 어떠한 운영 체계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냐면 지금까지 HTTP라고 하는 운영 체계에서 움직였던 거예요. HTTP 많이 들어보셨죠? www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거 아시죠? 내가 어떤 걸 알고 싶어서 네이버 위에다가 HTTP에다가 딱 검색을 하면 그래서 신종 코로나 치면은 몇 초 있다가 내용이 딱 떠요 안 떠요? 떠요. 열람할 수 있죠? 그게 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야? 네, HTTP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해석을 하면 인터넷상에 보면 여러분 웹서버라는 게 있죠. 또 사용자의 브라우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문서를 전송하기 위한 통신 규약 이렇게 설명해요. 무슨 규약? 통신 규약. 이 운영 체계에서 그동안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HTTP는 어떤 체계로 이루어졌냐면 가운데 중앙 서버라는 게 있어요. 중앙 서버.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하는데 이 클라이언트들이 검색을 하겠죠. 자료를 요청을 하는 거야. 뭐 신종 코로나든 파일 코인이든 치면은 이 중앙 서버에서 막 검색을 해가지고 몇 초 있다 나한테 연락시켜 주죠. 이런 시스템이야. 여기 눈에 들어오는 게 뭐가 들어올까요? 중앙 서버라는 게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이 HTTP 운영됐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떤 문제점?
어쨌든 저장 공간의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느려지겠죠. 느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역폭도 확정하고 하다 보면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비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보안 기능이 완벽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 그래서 누구 공격받아? 디도스 공격받아가지고 해킹당할 수가 있죠?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HTTP 운영이 안정적으로 구축이 됩니까? 불안정적으로 구축이 됩니까? 네,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불안정. 그럼 사람들이 여기 또 머물러요? 또 더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겠죠? 그럼 HTTP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또 다른 기술이 나와야 되겠죠? 그게 뭘까요? 네, 그게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IPFS라는 거야. Interplanetary File System. 플래니터리는 뭐예요? 행성, 혹성이라는 뜻이죠? 이걸 구축하는 그 회사는요, 이 지구촌에 있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있는 행성에 컴퓨터만 있다면 다 연결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IPFS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탈중앙 P2P 분산형 파일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 보세요. 탈중앙 P2P 분산형. 그리고 뭐가 떠올라? 아까 블록체인 설명 기억나죠? 그 블록체인의 개념이 바로 IPFS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걸 내가 느끼면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여기 와서 강의할 때 이거 몰랐어요. 저 그냥 아니, 또 다른 기술이 나왔고 또 다른 무슨 코인 생성됐나 봐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제가 꾸준하게 블록체인 강의한 그런 어떤 지식이 있다 보니까 이걸 강의하다 보니 딱 들어맞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네 이게.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여기까지 이렇게 점령하는 거구나. 굉장히 깨달음이 컸어요. 그걸 딱 느꼈을 때, 그럼 이 IPFS는 그냥 어느 날 그냥 뚝 떨어진 기술입니까?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기술입니까?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접근하는 게.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라 하면 확장성이 없어요. 그죠? 근데 반드시 그 시대를 장악할 거라 하면 확장성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게 느껴지죠. 네, 박수. 그러면 이 IPFS는 HTTP랑 비교했을 때 그 시스템이 중앙 서버라는 걸 갖출까요? 아니요. 여긴 분산형이라 탈중앙이라 했죠? 그러니까 중앙 서버라는 게 없습니다. 여기 IPFS. 그냥 개인 컴퓨터들이 뭐에 의해서 움직인다? P2P로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P2P로.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P2P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블록이 만들어지면 이게 파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데이터가 클 거 아닙니까? 그죠? 처음에 데이터가 작을 때는 킬로바이트, 뭐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늘어났지만 이제는 이게 너무 커. 나중에 검색할 때 너무 느리면 안 돼, 이제는. 사스설명에서는. 그러니까 이 IPFS는 이 자료를 잘게 쪼갭니다. 쪼개가지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있죠? 그 컴퓨터에 저장 공간이라는 게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꽉 찬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빈 데가 있겠죠? 그 빈 공간을 찾아가지고 다 저장을 시키는 겁니다, 이 IPFS. 그러면 굳이 이런 게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요. 그리고 작은 자리들이 몰렸기 때문에 불러들일 때 굉장히 빨리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2P 탈중앙 다 적용돼야 안 돼요, 분산. 그대로 적용돼 버리는 거. 그래서 블록체인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느려질까요? 빨라질까요? 떨려져. 네, 빠를 수밖에 없고. 두 번째, 비싸요? 싸요? 싸요. 네, 쌉니다. 그 다음에 아까 블록체인은 해킹이 불가능한 무슨 기술? 보안 기술이죠? 그러니까 보안이 최고니까 해킹이 돼? 안 돼? 안 돼. 네, 해킹할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를 다 합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게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2G, 3G, 4G를 들어보셨죠? 네. 이거는 컴퓨터,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건데 대부분 저장 공간과 빠르기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2G 시대 때는 저장 공간도 자꾸 느렸죠. 그래서 사람이 3G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빨라지고 저장 능력이 많아졌죠. 또 시간이니까 또 느려지죠. 그래서 4G를 만들었어. 맞죠? 그러니까 빨라졌어. 근데 지금 뭐가 나왔어요? 5G가 나왔죠? 5G 혹시 스마트폰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사장님 4G 쓸 때하고 5G 쓸 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다운로드 빠르다. 빨라요? 정말 빨라요? 다른 분 혹시 5G 썼는데 4G보다 빠르다고 느끼시는 분? 전혀 다른 거 없어 저는요. 저도 5G인데 빨라지거나 뭐 저장이 많다는 거 전혀 못 느낍니다. 다 물어보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서 되게 고민을 했어. 그럼 왜 5G 시대가 그랬을까? 그게 한 1년 동안 고민되다가 작년 가을쯤인가요?
딱 깨달은 거야 그거를. 그게 4차 산업혁명과 사모니터가 연결됩니다. 만약에 이 5G는 그동안 4G까지는 사람에게 유용한 혜택을 주는 시스템이었지만 5G는 사람과 관계없이 사물들에게 적용되는 시스템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물들끼리는 엄청 빠르고 저 되게 빠른 거예요. 소점 0.000까지 되게 빨라요.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사람에게는 크게 느끼지 않지만 사물들 사이에서는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만약에 5G 시대가 열렸고 사물 인터넷 시대가 열렸는데 컴퓨터 운영 체계가 HTTP에서 움직여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근한 예로 자율주행 장치를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즉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5G를 움직여지고 있는데 갑자기 디도스 공격으로 이게 공격을 받아서 다운돼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자율주행 장치 잘 가다가 어떻게 돼? 그냥 막 들이면 그냥 사고 대형 사고 일어나 버리는 거야. 그래요. 단순히 자율자동차만 나라에 드론이 갑자기 추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 왜예요? 만약에 5G 시대, 사물 인터넷 시대,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그 운영체계가 HTTP로 계속 유지된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죠. 그게 뭐라고? IP. 여기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이거 엄청난 기술이 느껴지시죠? 네. 단순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시대 흐름 속에서 나오는 시대 흐름 속에서. 그 앞으로 모든 컴퓨터 체계, 스마트폰 체계는 다 이걸 밖에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사업을 하자 여러분들 모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IPFS 기술이 너무나 뛰어나서 이미 여러분들 그 항공우주국 나사 아시죠? 그 독일 항공우주국, 자동차로 하면 BMW, 코인으로 말하면 이오스나 이더리움이 이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IPFS가 앞으로도 확장이 커지 않고죠. 커져요. 지금 우리 사업자분께서도 대학에 지금 벌써 설치하려고 지금 작업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취급하는 곳이라든지 컴퓨터를 많이 이용하는 곳은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제 엄청난 대형 그룹에서 다 이것을 사용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각 컴퓨터들이 자기 컴퓨터 공간에 저장 공간을 빌려줬겠죠? 그 빌려주면 뭔가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 네. 자, 내가 집이 두 채가 있어. 한 채는 내가 살고 있고 한 채는 누가 임대를 줬어요. 그 임대료 받아 안 받아? 받아요. 대가를 받죠? 그럼 여기 내가 저장 공간을 빌려주면 대가를 받아야죠? 네. 그 대가로 받는 게 뭘까? 파일. 그게 파일코인이에요. 앞으로 인터넷상에서 모든 모든 결제 비용을 뭘로 한다? 파일코인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 그게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에. 맞아 안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일코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목소리가 너무 흥분돼 있죠? 좋아요?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서 그래. 자, 2014년도에 이 주한 베넷이라고 하는 스탠포드 대학의 젊은 과학자가 있습니다. 33살밖에 안 먹었어요. 이 주한 베넷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글, IBM, MIT 뭐 이런 대형 그 내노라는 그 회사 대학에서 전 세계 유명한 100여 명의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법인을 설립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프로토콜 랩스라고 하는 법인을 설립해요. 2014년도에.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15년도에 내놓은 게 IPFS와 파일코인을 우리에게 내는 겁니다. 2015년. 벌써 5년 됐죠? 그래서 이제 IPFS는 이제 하나씩 이제 스며들고 있고 우리가 관심 가는 건 이제 파일코인이야. 이 파일코인도 그냥 어떤 아무런 기술의 어떤 배경 없이 그냥 뚝 떨어진 코인이라면 장담할 수 없어요.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그게 황금 코인이 될지 쓰레기 코인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그래요. 그런데 이 파일 코인은 뭘 얻고 나왔다? IPFS라는 기술을 등에 얻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참 제가 갑자기 코인을 내가 7년 동안 취급해봤는데 굉장히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이 파일 코인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아까 여러분들 동영상 보셨지만 2017년 8월 달에 ICO를 시행했거든요. ICO를.
어디서? 미국에서.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ICO를 허용하나요? 허용하지 않나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여러분 SEC 아시죠? 증권거래위원회가 지금 암호화폐를 지금 취급하고 있는데 얼마나 갑질하는지 잘 아실 거야. 하여튼 이 SEC는 암호화폐 ICO 엄청 금지했거든요. 근데 이 파일코인이 유일하게 SEC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ICO를 시행했다는 사실. 박수 한번 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코인을 7년 동안 취급해봤는데 이런 일이 없었어요. 미국에서. 그럼 SEC가 왜 ICO를 허용했을까요? 뭐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IPFS가 너무나 대단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대충 나온 어떤 기술에 불과하다 그러면 안 했을 거야. 근데 한 인터넷 새로운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아마 해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ICO 한 주체가 있어. 주체가. 그 주체가 첫째 세콰이어 캐피탈, 안드리센 호로비츠, 유니언 스퀘어 벤처스라고 하는 세 개의 투자 회사가 합해가지고 프라이빗 세일을 합니다. 사전 판매를 해. 사전 판매. 근데 이 세콰이어 캐피탈은 어떤 회사냐면 전 세계 투자 규모 1위 회사입니다. 1972년 돈 발렌타인이라는 회장님이 설립한 회사예요. 근데 그분은 어떤 사람이면 투자의 귀재라고 소문난 사람이야. 그분이 어떤 아이템을 딱 선택하면 최소 100배, 1000배 수익을 냈답니다. 투자의 귀재. 그래가지고 수많은 초대형 글로벌 회사에 엄청난 지분을 갖고 있는데 단적으로 여러분 전 세계 3대 증권거래소 중에 하나가 나스닥이죠. 그 나스닥에 오고 가는 자본금 중에 22%를 여기서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회사입니다. 안드로센 호르비츠도 투자 회사로 유명한데 특히 이 회사는 17개 유명한 암호화폐 이미 투자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고 이 밑에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투자 규모로 투자하는 회사라고 하고 이 세 회사가 합해가지고 뭘 했다? 사전 판매를 했는데 이걸 사는 사람의 자격을 부여했거든요. 첫째 미국 시민권자가 돼야 되고 또 아까 보셨죠? 20만 불 이상 수입이 증명된 사람, 재산이 100만 불 이상 되는 사람만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게요. 47분 만에 586억이라는 경이로운 자금이 있습니다. 47분, 1시간도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공개 판매를 해가지고 한 달 안에 2,318억이 모여가지고 거의 3,000억이라는 자금이 모입니다. 제가 코인을 취급했지만 정말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그 전에 기록을 세운 게 테조스라는 코인 아시죠? 2,500억까지 갔었는데 그걸 깨트렸어요. 대단한 코인이에요. 여러분. 그 이렇게까지 팔린 이유가 뭘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때문에? IPF.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런 IPF. 그런데 지금 우리 이 파일코인은 지금 채굴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습니다. 예, 올해 그래서 7월 24일자부터 이제 메인넷이 완성이 돼 채굴되기 시작하거든요. 아직 코인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몇몇 거래소에 선물 시장이 상장이 돼 있어. 대표적인 게 비트포렉스. 전 세계 2위, 3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싱가포르 1위고 아시아 3위 L뱅크. 그 다음에 전 세계 50위 안에 들어가는 게이트.io. 이외에 몇몇 군데 이미 선물 시장이 상장이 돼가지고 하루에 6,000원에서 11,000원에 거래가 되고 하루 거래액은 거의 1,000억에 육박합니다. 코인이 아직 안 나왔는데 만약에 7월 24일 날 채굴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 3,000원 모인 걸로 봐서 지금 6,000원, 11,000원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최악 3만 원부터 시작될 거라고 예측을 해요. 엄청나죠. 3만 원으로 끝날까요? 아니요. 이 파이클의 장점은 SEC도 허가도 받아찍고 ICO도 대성공이지만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 다른 코인들이 성공하려면 가장 중점을 두는 게 뭐냐면 유저 확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파일코인은 유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다른 데는 유저 확보하려고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고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되지만 이거는 데이터를 취급하거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다 뭐다? 다 우리 유저야. 확장성이 어마어마해요. 이런 코인 만나는 게 진짜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제 목소리 힘이 느껴집니까? 네. 자신 있기 때문에. 더 놀라운 거는 여러분 그 윙클버스라고 하는 쌍둥이 형제 아시죠? 비트코인 많이 가져가지고 수천억, 수조원을 번 형제야. 미국에 최초로 제민이라는 거래를 설립했습니다. 이 제민이 거래 상장하려면 그 상장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
미국 정부랑 같이 연합돼가지고. 근데 이 제미니 거래소에서 자기네가 자청해가지고 우리 이 파일코인을 상장시키겠다고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더 놀라운 거는 전 세계에서 지금 그 코인의 사관학거래라고 불리는 코인 베이스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폴로닉스라는 거래소가 좀 명의를 떼쳤는데 지금은 코인베이스라는 이 거래소가 최고야. 전 세계 내노라는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코인에 대한 정보와 정책이 다 나와 지금. 물론 거래량은 바이낸스가 1위지만 기술이나 수준 면에서는 이 코인베이스가 최고입니다. 근데 그 코인베이스에서 이번에 텔레그램과 우리 파일코인을 상장하겠다라고 공언을 해버렸어. 물론 이 텔레그램 중간에 지금 멈췄죠? 우리 파일코인이 얼마나 대단하냐. 다른 데는 상장을 하면 상장 피라는 게 있어. 작년에 제가 해보니까 여기 그 비싸면 30억 달러고 바이낸스는 50억 달러. 우리는 상장비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기네가 왜? 여기 유죄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수수료만 해도 엄청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아서 해주겠다는 거야. 세계 최고라는 거래소에서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 게 파일코인. 괜찮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프로토콜 랩스라는 회사에서 IPFS와 파일코인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제품을 내놨어요. 근데 이 기술은 오픈소스야. 누구나 원하면 해라 이거 사업을.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 몇 개의 마케팅 회사가 달라붙어 있다? 몇 개요? 약 8천여 개가 넘는 마케팅 회사가 이 제품을 가지고 사업을 달라붙어 있어요. 엄청나죠? 얼마나 이 제품이 대단하면 결국 뭐냐 무슨 싸움이야 이제 딱 메인 대시한테 채굴됐을 때 그 채굴기의 성능이 자주자겠죠. 어떤 이 채굴기가 더 채굴을 많이 하느냐 그 싸움인 거야. 우리 이 회사는 무슨 회사다? DDS입니다. 디지털 데이터 스토리지 컴퍼니. 스토리지 아시겠죠? 이 DDS가 우리 회사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 여러 개 회사가 있는데 우리 DDS를 소개하면서 다른 회사는 욕하지 않겠습니다. DDS는 순수한 한국 기술로, 한국 마케팅으로 유일하게 IPFS 서버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코인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 일본, 미국, 중국 이런 데서 좋은 제품을 사다가 우리가 자체적인 공장에 조립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국에서 마케팅하고 한국에서 인쇄 사업을 하는 겁니다. 왜 한국이 강조하냐면 한국은 전 세계 IT 기술 현재 최고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네, 저는 한국을 신뢰한다고 기술을 막. 물론 이제 메인 대시 오픈이 돼가지고 채굴되는 거 보고선 보면 이제 모든 게 이제 드러납니다. 어떤 회사가 최고인지 아닌지 결정나겠죠? 근데 1차 테스트가 있었고 2차 테스트가 있었잖아요. 1차 테스트 때 우리가 본사 다음으로 1등을 했고 요번에 2차 테스트 했죠? 근데 엊그저께 우리 부장님이 단톡방에 올리는 거 보니까 9위로 랭크돼 있어. 마이너 코드가 나와 있죠, 그렇죠? 마이너 코드가 없으면 소용 없습니다. 그리고 봉임이라는 게 봉인을 하면 점이 찍히는데 지금 한국에서 유일하게 그 점이 나타나는 거는 우리 일산에 있는 데입니다. 일산. 우리 DDS만 찍혀 있어 점이. 본사에서 인정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본사와 똑같은 하드를 갖다 이용하기 때문에 그 본사에서 우리랑 협의해가지고 우리 DDS에 연구소를 설립해주겠다고 하여튼 제안이 올 정도라는 거죠. 대단한 거죠. 지금 선택을 잘한 거죠? 네. 그래서 이 DDS가 전 세계 9위인데 그 중에서 1위부터 5위는 본사 거야. 우리가 몇 위라는 얘기예요? 전 세계? 본사 빼고 나면 4위. 대한민국에서는 1위라는 거. 박수 한번 주시죠. 그러니까 좋은 아이템을 사는 것까지 좋아. 근데 그걸 취급할 때 회사를 또 잘 검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잘못 선택하면 또 큰일 나잖아. 근데 현재 나와 있는 자료 가지고는 현재로서 최고야. 그래도 의심나시는 분들은 저는 강사기 때문에 기술적인 거 몰라요. 우리 임원진들한테 의뢰하거나 아니면 더 의심나시는 분들은 우리 저 물레동에 가게 되면은 이동규 기술 개발자가 있어요. 그분하고 면담을 성사시킬 수가 있으니까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8살 때부터 컴퓨터만 갖고 계시던 분이죠. TVCC라는 방송국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분이. 아주 순수하신 분이에요. 기술적인 거나 회사에서 검증하고 싶은 분들은 그분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여러분들 파일코인 중에서는 아시죠? 네. 그러면 파일코인을 사는 게 좋을까요? 파일코인을 만들어내는 채굴기를 확보하는 게 좋을까요? 채굴기. 우리가 그 사업 하자는 거예요. 채굴기.
또 이 채굴기로 하루에 얼마큼 채굴되느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근데 어떤 채굴기는 하루에 0. 몇 개 나오는 게 있고 어떤 거는 1개 나오는 게 있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 2차 때 3개에서 9개가 나왔어. 이번 2차 때는 얼마 나올지 모르죠? 아무도 몰라 몇 개 나올지. 근데 저는 하루에 1개만 나와도 대박이라고 봅니다. 최하 3만 원부터 시작해도 하루에 3만 원이잖아. 그죠? 근데 얘는 더 나온다고 다 예측하더라고요. 3개, 최하 3개를 보니까 3개면 9만 원이거든요. 자, 내가 채굴기를 확보했어. 뭐 한 대든 10대든 100대든 사람마다 틀리겠죠? 내가 만약에 10대를 갖다가 내가 확보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하루에 3개 나오면 30개야. 그죠? 근데 이게 3만 원이라면 90만 원씩 버는 거야. 하루에. 내가 노력을 해서 아니면 놀러 다니면서 여행을 다녀도 생겨 안 생겨. 그런데 이것이 3만 원으로 딱 머물러 있다 하면은 큰 비전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면 제 코인시장의 동영이 나오는데 거의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거 다 못해. 그것도 한 30분 걸리니까 딱 요약해서 설명드릴게. 이 코인 값이 오르고 내리는 게 아까 코인시장의 동향과 밀접하게 있다 그랬죠? 올해와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코인 시장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올해와 내년에 뭐가 일어났으면 ETF라는 것이 승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ETF 모르시는 분? 자, ETF는 전문 용어인데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는 상장 지수 펀드라고 생각합니다. 전문 용어예요. 이걸 전문적으로 뭐 인덱스 펀드고 어떻게 뮤추얼 펀드 같은 거 설명드리면 복잡해서 어려워져. 펀드라는 건 몇 개의 제품을 묶어가지고 취급하는 투자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려면은 법적으로 보호받고 제도권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ETF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의미만 알면 되는데 이 세상에 많은 재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재화들 가운데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한 게 있어. 그래서 금은 가치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원유, 있어요. 원자재, 있어요. 부동산 다 가치가 있죠?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을 제도권 안에 받아들여서 법적인 보호 아래 취급하자는 게 ETF거든요. 근데 코인은 아직까지 ETF 승인이 떨어져서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근데 올해나 내년에 ETF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ETF가 떨어지는 거는 제도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국가 코인이 나오게 돼 있고 뒤를 이어서 대기업 코인들이 본물 터듯이 나올 겁니다. 수많은 기관 투자는 세력들이 들어와야 들어와요. 들어와요. 시장은 폭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올해와 내년에 일어난다. 대상승장. 2017년도에 비트코인 하나가 2.800만 원 넘었죠. 그때는 ETF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단순한 기대감만 갖고 2.800이 넘었어. 만약에 ETF가 떨어지고 올해 반감기 일어났죠? 반감기 일어나면 그 다음에 항상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그 올해 1월 1일 날 중국 시장 금융시장이 개방이 됐어. 뉴스 보셨죠? 중국 금융시장이 1월 1일부터 개방되는 거. 중국의 금융시장의 규모가 45조 달러야. 5경이나 6경 정도 됩니다. 또 브렉시트 일어났죠? 영국이 유로연합 탈퇴했죠? 잘못하면 유로화가 이제 붕괴돼 버립니다. 그럼 유럽 사람들이 뭘 대신할까요? 달러로? 달러가 싫어서 만든 게 유로화인데 그 대체는 코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코인 시장이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게 느껴져요. 많은 전문가들은요 1000배, 1000배를 예측합니다. 그 기회를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자고 얘기하는 거죠. 그 기회가 여러 번 있다는 모르는데 한 번밖에 없어요. 왜?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이미 기득권 금융 자본가들이 다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냥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유명한 코인 한두 개를 선정해서 쌀 때 매집을 해가지고 폭등할 때 딱 팔고 나오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거기에 나는 이 파일코인을 추천드리고 싶은 겁니다. 파일코인. 자, 그러면 이 3만 원짜리가 ETF가 떨어졌을 때는요 얼마 갈지 모릅니다. 10만 원이 갈지 100만 원이 갈지 1000만 원이 갈지 몰라요. 이 IPFS 그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엄청 올라갈 거라 보고 더군다나 이거 참고 자료인데요. 올해 1월 30일자 기록을 통계를 보니까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과 보유한 기업 수를 조사해 보니까 2,300만 명이라 그래야 돼? 걔라 그래야 돼? 2,300만 명입니다. 근데 1000만 원이 육박해. 근데 만약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몇 명이나 있을까요? 수십억이죠? 그럼 이게 IP에서 처음에 1억 명, 2억 명, 3억 명 늘어날 때마다 이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그 상상은 여러분들이 맡길게요. 엄청나겠죠? 그 비전과 확장성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낄 거예요. 맞죠? 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 직업이 뭐였었다고요?
입시학원 20년 넘게 했던 사람인데 제 친구들이 퇴근할 때 저는 출근했어요. 제 업무는 새벽 2, 3시에 끝납니다. 파김치가 돼서 들어가요. 그때 제가 새벽에 뭘 생각했냐면 야, 내가 언제까지 내 손과 발과 몸을 움직여서 돈을 벌어야 될까?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데 내가 60이 되기 전에 몸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어요. 뭔지도 모르면서. 올해 제가 57입니다. 3년 남았어. 60이 되려면. 근데 이 파일콜 강의하다 보니까 이게 딱 그거네. 내가 채울기만 확보하면 내가 놀러 다니든 여행을 가든 잠을 자든 매일같이 돈을 만들어줘 안 만들어줘? 마치 뭐와 같아?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거야. 너무 선택을 잘한 거 아닙니까? 그래 나중에 우리가 ETF 떨어지고 이게 3만 원짜리가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 가면 나는 돈방석이 앉는 거잖아요. 저만 그래야 될까요? 아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누려야 되겠죠? 네. 노후 걱정 우리 이걸 끝내버리자고요. 뭘로? 파일코인. 아시겠죠? 네. 다시 말씀드렸습니다.